근데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서 좀 부담이 되네요. 제 소개를 간단히 다시 한번 드리면은 저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자연어 처리 쪽 엔지니어링을 연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홀라 AI라는 커뮤니티의 리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저희 자신의 회사나 아니면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 AI 조직을 처음으로 도입하고자 할 때 그 운영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이렇게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AI에 대해서 조직 빌드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40분 만에 하는 거는 조금 많이 무리는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실무에서 AI 팀 리더로서 AI 팀을 빌딩했던 경험이랑요. 그리고 저희가 무엇이든 그 분야의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앤드류 응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가 이제 AI 쪽으로 이끌어가는 한 명인데요. 그분이 이제 최근에 그 조직 빌딩 하는 플레이북이라는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그거를 참고를 해서 제가 믹스를 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현장은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 경험과 그런 사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항에 따라서 좀 변형이 돼야 되고 현장에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례는 우선은 저희가 AI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AI에 대한 내용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그 AI 조직을 빌드업 할 때 구성돼야 되는 3대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인력과 교육,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라든지 실제로 진행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많이 아마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위키피디아 보시면 되게 거창하게 검색을 해보시면 써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 가지 관점이 많이 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야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인공지능 뜻을 가장 해석하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우선은 인공이라는 거는 사람이 그 생명이나 사람이 아닌 가공물에 무언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사람이 그런 가공물에 지능을 만드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되게 심플한 부분이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공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어떤 지정된 가공 라인에 의해서 생산이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연히 내가 인공지능 어떤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고 치면은 그 후에 동일한 공정으로 그거를 생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그 진정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공지능 분야를 얘기를 하면은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추천 알고리즘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고요. 그리고 아마 대부분 많이 사용을 이제 하실 거예요. AI 스피커 분야도 인공지능의 한 분야입니다. 저도 자연어 처리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 분야가 좀 관련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는 거는 흔히 이제 로봇이겠죠. 로봇 속에 있는 지능,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생각을 하겠죠. 이거 외에도 인문 쪽으로도 인공지능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언어학 쪽에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철학 쪽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분야는 집중적으로 그 지능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야를 크게 나누면요. 우선은 강한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약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한 인공지능은 아시는 것처럼 사람과 유사한 지능을 만드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약한 인공지능은 특정한 분야만, 비즈니스나 특정한 문제만 해결하는 분야입니다. 아직은 강한 인공지능은 아직 기술적으로 저희가 구현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는 실질적으로 약한 인공지능이 많이 산업에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과 좀 다른 측면에서 오픈 도메인과 그 다음에 스펙 도메인이 있는데요. 특정 분야 도메인이 있는데요. 오픈 도메인은 뭐냐면 강한 인공지능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게 해당 분야의 거의 모든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도메인을 오픈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AI 스피커 같은 경우 아마도 모든 대화를 다 처리하지 못합니다. 특정한 기능을 하고요. 지정된 어떤 대화 부분만 하고요. 하지만 오픈 도메인으로 치자면은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영화에도 있었잖아요. 허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데이터에 사람처럼 답변을 하고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비즈니스를 예를 들자면 의료 쪽에 엑스레이 분석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분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요겁니다. 그러면은 뭐야? 아직 내가 상상하는 인공지능은 안 되는데 왜 강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인데 아직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I 기준은 뭐야? 도대체 뭐야? 이겁니다. 그리고 항상 AI를 얘기를 할 때 온도차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강한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시고요. 어떤 분은 약한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항상 이 기준 때문에 말다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우선은 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모든 지능을 구현을 할 수는 없고요. 우선 학습이라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지능을 구축하기 위해서 학습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요. 여기서 1+3을 예측을 하는 거는 쉬운 얘기죠. 왜냐하면 이미 학습 데이터에 1+3은 4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예측하기는 쉽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고요. 이것처럼 학습 데이터에 없는 거를 예측을 하는 게 AI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처럼 학습 데이터에 있는 거를 예측을 하는 건 이미 이전에 전산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써서 이미 예측을 하게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태스크를 측정하실 때 이게 AI야 아니야 라고 기준을 잡으실 때는 이렇게 사전에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에 없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하시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좀처럼 이렇게 학습 데이터를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하고요.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게 저희가 현재 얘기를 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왼쪽에는 흑백 텔레비전입니다. 아마 이 텔레비전이 1920년도에 개발된 삼성에서 아마 출시한 흑백 TV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이 산속에 들어가서 위대한 평생을 이제 투자를 하셔서 지금 산에서 나오셔서 나는 TV라는 걸 발견했어. 그리고 이 흑백 TV를 여러분한테 보여준다면은 그분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떤 분은 너무 많은 지금 아까 강인중 인공지능을 얘기를 했는데요. 미래에 대한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뜨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터미네이터 같은 인공지능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럴 거야. 지금 그러니까 빨리 그걸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 사진을 제가 요거를 준비를 할 때 좀 고민을 했는데요. 다행히 20대 분이 없으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이고요. 이게 1980년도 이제 제작된 영화인데요. 요 영화에서 보면은 요거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1980년도에
미래를 봤는데 당시 2002년도에 이럴 거야라고 만들어 놓은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때 미래에 도착하니 그 나르는 자동차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2002년이 넘었지만 저희는 나르는 자동차도 없고 이 당시에 상상했던 그런 기술이 아직 구현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뭐 이런 인공지능 저런 인공지능 뭐 터미네이터 아니면은 뭐 영화 허에서 나오는 그런 거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실제로 업계에서 말하는 지금 도대체 인공지능을 지금 업계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럼 내가 인공지능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어떻게 해? 아니면 회사에서 인공지능 조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현재 업계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들 예상하신 것처럼 그 인공지능 하면은 딥러닝을 먼저 알파고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알파고라는 거는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사실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그리고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얘기를 한 거고요. 인공신경망의 첫 시작은 그 사람의 뇌의 모양을, 뇌에 있는 뉴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따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약간 그래프 같죠? 저희가 흔히 아는 그래프 같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는 딥러닝을 인공신경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각 관련 업계 사람들 꺼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인간의 뇌를 따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런 방향보다는 계산 그래프에 더 가깝게 실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 자체를 계산 그래프로 이야기를 하는 방향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설명을 해주셔서 만약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때 그 인공신경망이긴 한데 사람의 뇌와 연관짓기보다는 계산 그래프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트렌디한 설명이실 겁니다. 딥러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딥러닝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이 딥러닝이라는 모델에 데이터 학습을 시키고요. 학습을 시키면은 예측을 하는 겁니다. 뭐 알파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다음수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뭐 이미지는 뭐 개냐 고양이냐 이런 이미지를 주고 이거를 구분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 예측도 할 수 있고 날씨 예측도 하고 좀 전에 이제 세이프티 뭐 팩토리를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런 분야에서 쓸 수 있는 가스 유출이라든지 이상신호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련된 표현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톰 미첼이라는 교수가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인데요. 그 기계학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딥러닝이라는 건 특히 머신러닝인데 그 머신러닝에서 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거를 위해서 실행을 하는 걸 태스크라고 가정을 하면요. 그 태스크와 환경과 작용을 해서 경험이라는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 태스크가 계속 실행이 되면서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퍼포먼스라는 게 이제 측정 도구가 존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학습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행하고 있는 이 태스크가 환경이랑 지속적으로 영향을 해서 경험을 쌓으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한 성능 측정 어떤 검증 도구 P를 가지고 성능이 향상됐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으면 수치겠죠. 판단할 수 있으면 이게 얘가 잘 학습이 된 거야. 인공지능으로 잘 학습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낫겠죠. 이거를 알파고라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알파고 같은 경우는 태스크는 이게 되겠죠. 바둑을 하면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 수를 두는 게 태스크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어떤 바둑을 두었을 때 그거를 분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계속해서 수를 파악을 하고 여러 가지 획득을 하고 경험을 쌓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환경으로는 뭐 시간 제한도 있고 내가 이 사람 다음에 두어야 돼.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자리가 제한이 되겠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퍼포먼스는 바둑 룰에 의해서 내가 두는 거에 대해서 현재 판에서 점수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계속 이기고 있는지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퍼포먼스가 되겠죠.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이 이제 구성을 하실 때 인공지능을 구성을 하실 때 이렇게 세 가지를 구성을 하시고 요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지도학습이라는 게 있고요. 지도학습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트레이닝 데이터를 두었을 때 그 1 플러스 1은 2라고 정답까지 같이 주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은 없고 그냥 데이터만 넣어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강학습은 지도학습은 이렇게 1 플러스 1, 2, 뭐 정답까지 같이 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거고요. 비지도학습은 이렇게 데이터에 정답은 없이 데이터들만 넣게 되면은 알아서 이렇게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분집화를 해주는 이런 학습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학습은 알파고를 사용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학습을 보시면 좀 전에 이야기한 태스크, 퍼포먼스 그거 약간 유사한 거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데요. 에이전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환경이랑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환경으로부터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둑을 두게 되면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렇게 환경으로부터 받을 수 있고요. 그 값에 따라서 계속해서 최적화하는 내가 하는 행위들을 최적화하는 것을 강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전에 잠깐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은 AI라는 게 이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라는 용어가 처음 나온 게 1960년도인데요. 이때 처음 인공신경망이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신경망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 가지 태스크를 실행을 했고요. 이럴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실행하고 너무 잘 된 겁니다. 너무 잘 돼서 그럼 이제 곧 항상 저희 사람들이 할 때는 알파고 등장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잘 되니까 이제 곧 인공지능이라는 게 실현이 될 거야. 모든 문제에 강한 인공지능이 될 거야 라고 이때도 했습니다. 그런데 암흑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사항 때문에 그거를 증명을 하고 이제 인공지능은 안 되겠구나 라는 암흑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딥러닝 시스템이 다시 활성화돼서 부흥기를 다시 걷고 있고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암흑기를 가지고 왔느냐 이거를 한번 재미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문제입니다. AND와 XOR 문제고요. 딱 이겁니다.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지 못해서 AI가 암흑기로 간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XOR 문제를 풀지 못해서 가게 됩니다. 이 XOR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걸 민스키 박사가 증명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은 끝났다라고 해서 암흑기가 됐던 거고요.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AND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AND는 두 개의 값이 있을 때 두 개 다 1일 때 1이고 두 개 중에 하나가 0일 때 0인 값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풋이 두 개 XY가 있을 때 XY 값에 따라서 0이냐 1이냐를 추측하는 문제죠. 보시면은 X가 같을 때만 1이 되죠. 그러면은 0일 때는 빨간색이 아닌 사각형이고요. 그 다음 공간에 그려보면은 1일 때는 빨간색인 사각형입니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됩니다. 분류가 되죠. 그럼
1과 0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요. 자, 그럼 XOR 문제를 가겠습니다. XOR 문제는 두 개의 값이 다를 때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좌표상에 그려보면은 1은 두 개의 값이 1일 때, 결과값이 1일 때 빨간 네모고요. 그 다음에 0일 때는 빨간색이 아닌 네모입니다.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존의 인공신경망이라는 건 아이러니하게 줄을 하나밖에 못 걷습니다. 이거를 하나의 줄을 그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해결을 못했습니다. 학문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보면 두 개의 선을 그으면 구분이 됩니다. 오전에도 잠깐 나왔지만 인공신경망은 이런 모양이고요. 입력층과 레이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출력층이 있습니다. 아까 선을 하나 긋는 거는 이렇게 단순한 모델이고요. 그렇다면은 저희가 선을 두 개를 긋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레이어를 추가를 해야 됩니다. 딥러닝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레이어를 계속해서 딥하게 추가를 하기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론은 좋아요. 선 두 개 구우면 되지 뭐. 이론은 좋은데 저희가 문제는 사람이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개개가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자, 이거 어떻게 학습을 하지? 라는 이게 문제예요. 저렇게 선을 두 개를 하는데 저거 두 개를 기계한테 시키려면 어떤 알고리즘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없었던 거죠. 이론은 좋은데 선을 하나 더 그으면 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에 빠진 거죠. 우선은 딥러닝을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아는 그래프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프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노드고요. 그 다음에 선이 엣지로 이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풋 값이 x 3개가 되는 거죠. x1, x2, x3. 그렇다면 엣지에 다 웨이트 가중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럼 각 노드 h1에 히든 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h1은 단순합니다. 로드와 그 로드의 엣지가 연결된 엣지의 웨이트를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f 펑션을 보시면 그냥 웨이트를 각 입력값을 곱해서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딥러닝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결국 딥러닝이라는 거는 그렇다면은 이 W 여기서 보면은 이 인풋은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어떤 것을 예측하기, 주가를 예측한다. 주가 데이터들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X 값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답을 주어주고 이 정답을 예측을 해봐 라고 했으면은 O 값도 정해진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O 값을, 올바른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을 변경해야 될까요? W밖에 없는 거죠. 가중치 값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저희가 딥러닝이라는 건 이런 그래프에서 이 가중치 값을 학습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학습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초반에는 이 W 값을 랜덤으로 값을 줍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고 이런 단순한 수식으로 리니어한 식으로 펑션을 구하고 아웃풋을 출력을 하죠.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값은 알잖아요. 그 값이랑 차이를 내서 차이 값을 계속해서 줄여가는 최적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최종 아웃풋에 대해서 바로 밑에 있는 W4 가중치는 우리가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하위층에 있는 W1, W2, W3는 기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요것 때문에 하는 알고리즘이 없었고요. 결론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고민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천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막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자동으로 학습을 하지? 라고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단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아웃풋 값에 따라서 그러면 이 가중치들이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알게 되면 그거대로 계속 최적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그 방법이 계속해서 미분해 나가면은 그 가중치 값들을 기여한 값들을 각각 파라미터들이 알 수 있고 그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실제 값과 차이를 적용을 계속 하다 보면은 최적화 값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됐습니다. 그걸 이제 백프로페케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일명 이제 BP라고도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발견이 된 알고리즘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설을 드리자면 요거를 진행하는 이제 아카데미에서 발표하는 시기에 따라서 비슷한 개념을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누가 이거를 먼저 발표를 했느냐라는 싸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재미도 좀 있었고요. 근데 백프로페케이션까지도 했는데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딥러닝이라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까 액수형 문제도 풀 수 있고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백프로페케이션이라는 학습 알고리즘을 알고도 이런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처리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엑소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이 알고리즘을 돌려야 된다면 아마 안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아까 제가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방법 중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미 있는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한 거에서는 결과가 상당히 좋은데 내가 보지 못한 데이터를 예측하는 건 결과가 상당히 나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버피팅 문제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오버피팅 문제가 크면 사실은 진정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측정하실 때 이 오버피팅 문제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전에 랜덤으로 파라미터들을 세팅을 초반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파라미터를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요 W1, W2, W3를 학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출력 5에서 발생했던 어떤 그런 오차라든지 이런 거 최적화 값들이 계속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값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그런 값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이 딥하게 레이어를 늘릴수록 최적화하는 게 얼마나 기여했는지 값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또 결국 학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를 베니싱 그라디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참고로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얼마나 기여했는지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 딥러닝 되게 잘 사용하잖아요. 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안 좋았던 문제가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왜냐 결과가 너무 좋으면 사용했겠죠. 근데 그렇게 돼서 안 사용했던 이유가 딥러닝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알파고 전부터 있었고 사실은 되게 인공신경론도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딥러닝이라는 게 저희는 이제 알파고 때문에 확 떴지만 외국에서는 그 전부터 이미 딥러닝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개념은 2006년에 제프리 힌튼 교수가 발표를 한 논문에서 언급이 된 거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천재들이 있잖아요. 딥러닝에 이끌어가는 천재들인데 그 중에 최상에 지금 있는 분이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 이 제자들이 현재 AI 쪽에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예전에 협회에서 이분을 초빙해서 한번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허리가 많이 아프십니다. 캐나다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허리 아파서 비행기 때문에 못 오신다고 비행기 타야 되면 못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좀 개선이 됐습니다. 뭐 드랍아웃이라든지 뭐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를 좀 더 이제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아까 예를 들자면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딥러닝은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버피팅 문제도 있고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막상 딥하게 너무 하니까 시간도 많이. 그러면은 드랍아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엣지들이 있잖아요. 엣지들을 몇 개를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길이 사라지잖아요. 그 선을 끊어버리면은 그 노드로 가는 길이 사라지고 그쪽은 학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 더 잘 된다더라라고 돼서 그런 방법들이 드랍아웃 방식이고요. RBM은 이제 파라미터를 이닛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신 거에서 느끼실 수 있지만 되게 학문적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기술적으로 들어갈 때 너무 복잡해 이런 것보다 되게 단순한 개념들이죠. 뭐 미분도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개념이고 드랍아웃이라는 이런 방법도 그냥 선 자르는 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하나하나에 들어가면 되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 딥러닝이라는 거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데이터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데이터가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컴퓨터 예전으로 돌아가자면 컴퓨터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요. 그러면 대학교에 가서 내가 예약을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만 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시절부터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저희가 발전해 왔던 거기 때문에 빅데이터라는 것도 출현한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을 하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였는데요. 최근에는 뭐 데이터가 너무 넘쳐나죠. 물론 이 데이터가 사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하드웨어 자체가 최근에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GPU가 발전을 하게 되죠. 딥러닝도 기여를 했지만 뭐 블록체인 이쪽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드웨어가 GPU라든지 이런 딥러닝을 할 수 있게 조금 최적화가 많이 되고요. 결론은 이겁니다. 잘 돼요. 잘 되니까 계속 사용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미지넷이라는 그 이미지 대회가 있거든요. IRSVRC라는 이걸 뭐냐면 되게 많은 이미지를 두고요. 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데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알렉스 렛이라는 이 전에는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Y축이 뭐냐면 에러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Y축이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5%대가 여기서 보시면 5%대가 휴먼이 측정한 거고요. 그런데 이 에러율 정확 26%에서 이게 마였습니다. 여기서 깨지를 못했었다가 갑자기 알렉스넷이라는 게 나타나서 급격히 좋아지죠. 성능이 급격히 좋아지고요. 지금 현재는 인간을 뛰어넘은 이미지 분류에서는 인간도 잘 못한다는 것을 뛰어넘었다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휴먼이 5%인데 현재 딥러닝을 쓴 건 2.3%니까요. 이 수치로대로만 하면은 딥러닝이 이미지 인식 쪽에서는 분류나 인식 쪽에서는 사람을 뛰어넘은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자연어 처리입니다. 음성 임식률이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계속해서 기존 방식이 뭐 통계적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정체됐다가 딥러닝을 쓰고 탁 좋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어 처리, 예를 들자면 음성인식 쪽 자연어 처리 쪽이 많이 핫해지고 그쪽 인력이 핫해지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삼성 쪽에 여담이지만 이렇게 음성인식 쪽을 좀 딥러닝을 사용하지 않지만 기술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술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 기술자들을 다시 찾는다는 좀 여담도 있습니다. 최근 자료인데요. 최근 KT 이벤트먼트 자료인데 AI를 하는 스타트업에 대해서 트렌드를 조사를 한 겁니다. 보시면 재밌는 사실은 한
2017년도부터 그 상용 17년 후부터 이 딥러닝이라는 거를 AI라는 거를 상용화하는 상용화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8년도 전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받고 그런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뭐였냐면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런데 18년도부터 2018년도부터는 이 연구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성과를 내기, 실제로 상용화하는 서비스에 적용을 시켜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딥러닝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2017년도에 딥러닝이라는 걸 조사를 해봤는데 야, 딥러닝 아직 상용화 안 돼. 내가 보니까 상용화하는데 아무도 없어. 라고 아마 그런 분들도 있으실 줄 있는데요. 그런데 2018년도 들어서 그런 얘기들은 이제 틀린 얘기가 됩니다. 뭐 이미지 태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의료 쪽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어 처리 쪽이라든지 상용화하는 부분에 많이 추가가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리고 18년도 전에는 아까 인지 쪽을 조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퍼셉션 AI 쪽 주로 음성 인식을 하고 이미지 인식을 하고 어떤 지각을 인식을 하는 쪽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를 하냐면은 아까 설명해도 조금 같은 맥락입니다. 오토노미스에서 자율행동 쪽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냐면 퍼셉션 AI라는 것 자체는 그냥 내가 어떤 지식을 획득하고 그거를 판단하고 전문가한테 던져주면 됩니다. 그럼 전문가가 의료적이면은 그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오토노미어스 AI는 자율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자율주행이겠죠. AI가 직접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가장 큰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를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데이터 센서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전문가들한테 던져주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거를 스스로 AI가 예측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이 지금은 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 쪽을 이야기를 들자면 만약에 의료 쪽에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거를 의료로 실제로 의사가 아닌 그 AI가 처방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